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과 대학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들은 지역 인재 육성 또 지역 혁신 추진 전략 등을 내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대학 총장에게 미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총장님 과학기술원 역사상 최초로 이제 비교수 출신의 총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스트가 발전해왔던 모델과 좀 다르게 좀 새로운 바람이 좀 일지 않겠는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또 포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비교수 출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지스트 내부 교수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4년 정도의 또 강의 경력도 있고 타 대학에서도 교육 경력을 포함시키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스트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한 3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문가로서 일해 왔습니다. 혁신이라는 표현은 특히 21세기 들면서 개인이나 조직 모두 이 변해가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스트가 현재 안정기가 아니라 정체기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교수 출신보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전체를 보면은 훨씬 더 혁신을 해야 할 여건들을 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장님 조금 전에 이제 정책이다라는 표현도 써 주셨지만 이 지스트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그리고 이제 뭐 지스트가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도 많았고 실제로 네.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정체된 거 아니냐라는 내외부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 뭐 대학 평가라고 하는 건 온전히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뭐 QS 대학 평가 같은 데서도 뭐 최근에 뭐 과학기술원들 중에서 좀 가장 낮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극복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시는지. 네. 앵커님 말씀대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스트는 국내 대학 순위 5, 6위 정도를 점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10위권으로 내려앉았고 또 세계 대학 평가는 328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30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지금은 과연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의 경계점에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대학 평가를 꼭 우리가 그대로 평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 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 타 대학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듯 싶고요. 저는 그래서 목표로서 어 100 위권, 세계 100 위권 그리고 국내는 7 위권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학점 위주의 교육보다는 자기 주도형, 자율형으로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점을 좀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스트가 이제 설립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교육 또 연구 뭐 이런 성과들이 눈부신 발전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제 총장님께서는 대학 역량 강화 또 기능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산학 협력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죠. 네. 올해 연구개발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삭감된 예산은 향후에 좀 단중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구개발비의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저희 지스트로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도 교육과 연구에만 치중했지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는 인공지능 또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이른바 소부장 그리고 BT 생명과학기술 이러한 분야의 아 교수들이 20여 명 참여하고 있고 기업체는 59개 정도가 현재 참여해서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부품, 장비 이 산업들이 광주 지역에 상당 부분 뛰어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스토와 산업계가 협력을 이루어서 광주와 전남을 넘어서 나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따지다 보니까 총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눈길이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창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네. 연구를 통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네. 하시면서 지스타 홀딩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구상도 나오셨고 지스타 홀딩스는 뭡니까? 예.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전주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풀 사이클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연구 개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가지 종류의 연구 개발 아이디어가 있었다 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연구 개발 과제로 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그리고 그 사업에 어떤 사업을 겨냥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시키려고 하면 다시 20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만이 성공할 뿐입니다. 시장에 출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 그다음에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다윈의 강도 건너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연구비에만 의존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GS 홀딩스라고 하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먼저 발굴해내고 그다음 투자를 금을 모으고 그리고 마케팅도 함께 하면서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하면은 그것으로 투자 자금도 회수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의 기술 혁신 이 사이클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축적된 자금은 학교 재정에 충당을 해서 이것으로 기금 교수도 충원을 하고 또 행정 직원들도 뽑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학교 전체를 좀 업시키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네, 총장님께서 밝히신 이제 구상 중에 또 하나 네. 재밌는 게 대학의 지평을 넓히겠다. 그래서 분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 분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어떤 점에 착안해서 아프리카라는 네. 지역을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시게 된 예. 건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여건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역시 이제 경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탈중국이 시대가 다가왔다. 그다음은 어딜 것이냐? 뭐 인도, 그다음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인도는 사실 기초과학 수준이 우리보다 높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번에 우주선 개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인도보다는 아프리카, 즉 미래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중부 또는 남부 그 지역을 저희는 분원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학생들도 가서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또한 교수들로서 아프리카 분원을 또 충원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연구개발 장비를 활용해서 그곳의 학생들을 연구개발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의미에서 제가 아프리카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몽골 지역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나 몽골 모두 우리가 없는 자원, 특히 2차 전지 등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인 히토류 금속 등등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원 개발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외 분원 이야기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뭐 대학들의 발전 사례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거기 들어간 지원 같은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이게 뒤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거죠? 네.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공동 연구 이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부 연구비가 있고요. 또한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공적 개발 자금,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이죠. ODA 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feasibility study 가능성 탐구는 저희 기금을 이용해서 발전 기금을 좀 확충해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토대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정부가 4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공공기관 해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운영상의 자율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재정적인 부분. 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니까 자율성은 생겼지만 반대로 이제 정부의 지원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가을 바람이 부는 9월부터는 발전 기금을 확충하러 좀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근데 발전 기금을 어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정하고 추진 전략과 함께 그 성과대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 기금 교수도 충원을 하고요. 그다음 행정원들도 충원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을 통해 마찬가지로 제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연구개발 장비와 의료 장비 산업을 이곳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함께 그 기금도 함께 충당을 하고 그다음 연구개발 장비 산업의 토대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신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지스타의 모습 지영민과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모셔봤습니다. 광주 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또 시도 교육청 또 저희 KBC가 주최한 2023 광주전남권 대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예, 진학과 진로, 정보 이런 거 한자리에 모여서 했는데 총장님도 직접 방문하셨죠? 그랬죠. 좋은 거의- 기회였습니다. 네, 예, 뭐 참석해서 보시니까 이제 이런저런 지역 대학들 또 고충도 들으셨을 거고 또 돌아가는 사정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예. 느낌이셨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과 지자체는 항상 공동 운명체다. 또 대학은 어떤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대학이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게 지역사회는 사실이었죠. 근데 이번에 참석했던 대상들을 보니까 단순히 학생들이 자기 대학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됐지만 많은 기업체들이 오셨더라고요. 음. 그 기업체들은 정말 기업이 요구되는 인재의 역량을 대학이 요구하는 기회도 됐었고 또 많은 대학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기회.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가 대학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 인재상들을 아마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참으로 어떤 대학이 지역의 공동자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KBC가 이번에 참 감사드린 것은 이런 기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았다고 말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학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지역 대학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글로컬 대학 30, 또 라이즈 사업,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글로컬과 라이즈 사업은 어떤 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대학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처음 나왔던 정책적 사업인데 그 배경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말대로 지역과 세계화를 추구하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라이즈 산업은 기존 이제 RIS 이게 영어의 약자가 돼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전년 지자체, 산업계, 대학이 한 공동체가 돼 가지고 지역을 일으키는 학문을 만들고 또 산업을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지자체는 무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가 이번에 이제 RIS인데 그것 플러스 에듀케이션이라는 E를 붙여서 라이즈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통해서 지역 발전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 역할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대학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글로컬과 라이즈에 대해서 따로 대학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글로컬 라이즈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서 공동체 구성에 노력하는 그런 정치 사업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지만 지자체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학도 지자체와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대학의 본질은 변화는 없을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지자체와의 협업, 이제 말씀하신 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도 이제 새롭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떤 식으로 이게 관계 설정을 새로 맺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보통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책이 되는 건데 이 글로컬 사업, 라이즈 사업이 사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아쉬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에 전문가가 없는 상태 또 재정 투자가 추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책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작돼서 과연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정지자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데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성 집단의 아마 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이제 지역이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생태계에 맞는 지자체별 거버넌스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은 교육부나 본부처 차원에서도 이게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그런 원칙에서는 공통 분모는 분명히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 그러니까 협의체,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총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이런 모델들이나 혹은 그런 예. 사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많죠. 그런데 인제 이게 대학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 주립대학 예를 드는데 미국 주립대학이 탄생했던 것은 간단히 그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1862년 남북전쟁 한창일 때 서로 이점의 대립은 있었지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키워드다라는 차원에서 모릴 의원이 지자체에게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지자체에 대한 매각된 재산을 대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3만 에이커, 3,600만 평. 그게 이제 그 미국 주립대학의 출발이었던 만큼 즉 대학은 일정 공동체 구성이 무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최근 우리 근대사에 보면 혹시 피츠버그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가장 철강 산업이 부흥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의 도시 피츠버그였는데 신생국에 아마 도전해서 최근 그래서는 그 인구가 68만에서 30만으로 반쪽이 났습니다. 모든 정년 인구에 유출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그 공동 협의체에서 대학도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줬고 도시 재생을 위해서 많은 자산을 대학에 투입을 한 상태에서 지금 30만 된 피츠버그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고
30만 인구 중에서 8만 7천 명의 인구가 아마 피츠버그 관련 바이오 연구소 산업화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나 환경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소멸의 대한민국에서도 피치버 모델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총재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깊은 수준, 높은 수준의 이 상호 간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학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행정은 어마어마한 양의 재원을 또 대학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총장님께서 광전남 지역 많은 대학 총장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예.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역 상생 초광역 연계 방안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글로컬라이즈가 모든 고등교육 아젠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모든 고등교육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지역 인재를 교육시켜서 보다 나은 미래 세대를 만들자라는 게 글로컬라이즈의 본질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마치 선정되느냐 선정되지 않느냐가 지자체의 또 서열 싸움이 되게 되고 대학도 마치 이게 대학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아마 그 현상이 돼 버렸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광주, 전남은 사실 태생적으로 하나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민선 8기가 돌아서면서 상생 프로젝트를 1호, 2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아마 응원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아마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우리 다양한 고등교육 생태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만이라도 어떤 또 다른 서열화, 또 다른 선정 미선정의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면 좋겠다. 서로 각자의 지자체의 정체성은 분명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을 볼 때 심장이 따로 있고 또 폐가 따로 있고 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각자의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 장기가 개별로 활동할 수 있지만 시너지를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자체도 광주 전남이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 프로젝트를 이어야 되고 메가 프로젝트를 교육에서만큼은 유지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좋은 말씀들 이제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뭐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적인 지원, 국가적인 지원 또 지자체의 지원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법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신 상황입니까? 저 고등교육의 법률화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임한 지방재정교육부에서 20.79%의 내국서로 막 인재를 교육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만큼은 그러한 법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학령인구 100만 시대에 고등교육만큼은 선별적으로 수혜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법령화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학령인구 저하되면서 40만 미만의 학령인구가 앞으로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그 입학 대비 원하는 모든 인재들은 이게 고등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인재는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 법령화돼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출산율 0.78%.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100만 세대, 50만 세대 살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청년 한 명이 부양해야 될 가족 수가 4명, 5명, 6명이 될 겁니다. 그런 글로벌 인재로 태어나가는 그런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글로벌 인재로 더는 교육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글로벌 인재로 가고 대한민국이 정말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돼야 되고 교육에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법령화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남대학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 지역의 거점대학교, 지역 거점대학교인 전남대학교, 뭐 총장님 부임하시면서 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총장님께서 이제 이 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쭉 총장으로 지내보시면서 지역 거점대학교로서 전남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죠. 많은데 아마 교육 본질은 이제 교육하고 연구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세대가 필요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건데 많은 대학들이 그 공통적인 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점 국립대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한 게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거점 국립대의 본질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바로 전에 과학이 특성화 대학에 나와서는 과학 특성화로 가서 국가 발전에 축이 되는 건 반드시 맞지만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이 탄생하게 됐던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다양한 인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융합된 학문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인류가 이렇게 맞닥뜨려야 될 미래 세대는 더욱더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말 유연한 세계, 또 유연한 인간을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기초과학과 인문학이 내재되지 않은 학문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의 미션에 대해서 한마디로 추적하자면 전 다양한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고가 거점 국립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요즘 그 학문조차도 이렇게 자본의 종속에 대해서 줄 세우기식 학문의 서열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할에 대해서 이 학문 생태계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좀 감명 깊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발언을 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뭐 연찬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말을 대통령이 세게 하셔서 분위기가 좋았는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분식 회계, 망하기 전 기업, 나라 거덜나기 일보 직전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센 워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나라 거덜내고 있는 게 누군데 뭐 현실 도피하냐 뭐 이렇게 비아냥 비판하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국민들이 이제 비토를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정권 재창출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기업으로 치자면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기업을 인수했는데 인수를 받아보니까 곳간이 너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식회계, 즉 분칠해서 통계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정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준 것은 400조라는 빚인 거예요. 근데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갚을 주체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다 갚을 수도 없어요. 미래 세대한테 그 빚이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죠 윤 이런 대통령께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얘기했죠. 네. 건전 재정하겠다. 총선 때문에 돈을 풀지는 않겠다. 네. 이것은 상당한 결단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사장은 그러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나라 국가는 다 비웠는데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네.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비유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아니죠. 네. 그냥 기업에 네. 그 비교를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돈도 없는데 SOC 사업한다고 곳곳에 도로 놓고 항만 놓고 비행장 특히 이거 다 직격탄을 날렸어야지 됐는데 차마 그렇게 말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시급성과 그 경제성을 전면 재검토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와서 다시 새만금 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공항을 짓는데 들어가는 8천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매년 200억 이상이 또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네. 거 아닙니까? 아니 승객 한 명 없는데 200억 이상의 돈이 또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새만금은 오늘 뭐
핵심 주제는 아니까 네. 좀 하고 대통령 말씀 현안 이슈 강론을 좀 들여다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뭐 야권 공세에 대해서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런 세력들이랑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 1 더하기 1도 모르는 뭐 미개한 국민이냐 뭐 이렇게 비판 지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2021년 4월 13일 날 네. 일본에서 오염 처리수를 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문재인 국무조정실에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4월 14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라고 네.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네. 검토를 했더니 주권국에서 이루어지는 방류가 IAEA 같은 국제적인 검증을 통과한 수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네.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면 무조건 패소다. 만약에 패소로 완전히 딱지가 붙게 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의 방류를 그 공인 정당화를 해주는, 인증서를 찍어주는 것과 같다 해서 그것을 제소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얘기를 했어요. IAEA의 허용 기준치에 네. 지금 맞지 않으면 그때는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본 정부와 답변을 얻어냈죠. 반드시 즉각 중단해라. 네. 그리고 우리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 입장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것이 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가는요. 중국, 북한, 그리고 민주당뿐이 없어요. 한국이 아니고 민주당인가요? 네,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네. 지금 미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번에 그 리투아니아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 했을 적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시다가 그 사의를 표했죠. 근데 우리는 뭐 그때 무슨 찬성하지 말씀인지 않았습니다. 알겠는데 네네. 여론 같은 거를 보면은 어쨌든 거의 7, 80%는 방류를 반대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안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10억을 들여서 홍보 동영상도 만든 거예요.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증 절차들을 갖고 있고 예컨대 이제 인근 해협에 그 전부터 채취를 해서 네네. 자체 검증도 뭐 하고 삼중수소 있고, 검출량 뭐 이런 검증도 하고 것들. 있고 또 이것이 전혀 무해하다고 하는 아무튼 그럼 지금 과학자들과 얘기할 수 민주당은 있잖아요.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 여론조사 얘기를 잘 네. 하는데요. 여론조사가 지난 5월달에 한 80%까지 불안하다고 했다는데 그 여론조사도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생각해봐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 또 대통령실은 그런 말씀 한 적 없다 부인하긴 했는데 네.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언들이 모든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범도 장군. 저는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온 이런 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네. 수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전조는 저는 그 정율성 네. 음악가에 대해서 지금 117조가 지난 10년간 쓰여지면서 여러 가지 117조요? 아니 117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17억이 쓰여지면서 생가도 복원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네. 이제 공원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홍 장군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논란이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거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논란을 드는데.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이분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 홍범도 유해가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올 적에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범도 유해를 갖다가 대전 현충원에 그 안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유시 참사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 참사에 대해서 네. 처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건국 그 과정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자유시 참사에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뒤늦게 지금 이분이 소련에 연금 신청을 하면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분에 그거는 대해서. 뭐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니까 네. 자유시 참변은 1921년도에 일어났고 네. 이분이 공산당에 입당 신청을 한 거는 1927년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거는 1929년 해서 뭐 순서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연금 같은 거 받으려고 자유시 참변에 뭐 개입을 했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 신원 확인하면서 네. 그 과거의 행적이 다 드러났다는 건데요. 네. 21년도에 자유시 참변은 뭐냐? 당시에 이 소련군을 뒤에서 일본이 조정하는 것을 알고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그 이범석 장군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일부 이제 그 독립군들이 네. 속아서 갔어요. 갔을 때 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연해주로 이절을 하면서 그 독립군들이 소련군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를 한 독립군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분은 소련군에 들어간 겁니다. 이분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역사에서 나온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저는 충분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에 편입된 홍범도가 당시에 1,400명의 그 사상자 네. 등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인 포로의 재판에서 50명이 그 포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네. 그때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으로 참석을 해요. 네. 재판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레닌으로부터 권총도 받고 그래서 평생 소련군으로 살다가 건국 직전에 43년도에 돌아가시죠. 건국을 근데 보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평가는요. 네. 분명한 것은 김자진 이범석 장군의 그 동상은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네.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평가해야죠. 과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주류 학계 의견은 이거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군들이 일본한테 밀려서 그쪽 연해 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소련군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게 독립군인지 일본군인지 뭐 만주 괴뢰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무장을 해제하라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 독립군들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계속 무장 투쟁을 하신 거고 네.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무장을 해제하신 정도지 이렇게 뭐 학살에 가담했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그 무장을 해제하지 않아서 이제 잡혀온 사람들 재판에 개입한 것도 이분이 뭐 이 사람들 잡아와서 재판에 넘긴 게 아니라 일종의 중간에서 중재나 선처 같은 거를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이렇게 공산주의나 뭐 저 공산군의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은 1937년에 스탈린 집권해 갖고 이제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로 시킬 때 네. 이분도 뭐 그런 지위에 있었으면 쫓겨가지 않았을 텐데 거기 쫓겨가서 뭐 경비 같은 거 하시고 무슨 뭐 양봉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역을 하셨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소련군 대위로 편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것 같은데 이분이 대위 계급장 받은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서 명예 군인 연금 받으려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소련군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또 않으셨던 걸로 저는 아는데 뭐 어쨌든 그때 다른 재판했을 얘기들이 때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갖고 그 본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네. 그 권총도 받고 100루블에 금화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분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레닌으로부터 하사받은 권총으로 당시 김창수, 김오남 이 독립운동 했었던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홍범도를 저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레닌으로부터 하사받은 권총으로 1923년 3월에 하바로스크에서 네. 사살해서 죽여요. 죽였는데 그래서 구속되죠. 그런데 레닌 증명서로 석방이 됐습니다. 누굴 네. 죽였냐? 독립군을 죽였습니다. 그 독립군 아까 말씀드린 네. 김창수, 김오남 이 독립군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사살하러 간 거예요. 그걸 레닌 권총으로 쐈다니까요. 이것은 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그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나 뭐 안중근 기념사업회 같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2 독립운동이라도 지금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한민국은 1910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네. 되면서 굉장히 정말 암울한 근대사를 네. 가졌습니다. 근현대사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투쟁하는 분들이 만주로 쫓겨나고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소련으로 이주해서 또 강제 네. 그 고려인들 분산되고 지금 4대, 5대까지 지금 거기서 제대로 대전 못한 네. 그 독립군들의 후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저희는 1910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까지 네. 굉장히 힘든 투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조차 없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특히 레닌 트로츠키와 기념 촬영까지 하면서 소련군에 편입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군을 죽임으로 인해서 1922년도에 대한민국 독립군의 명맥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대한민국 독립 활동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불행하게도 유엔 우리 자유진영과 연대해서 독립된 나라지 저희 자국의 힘으로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령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육사에 같이 있는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 만든 신흥무관학교나 네. 그 지청천 장군이 어쨌든 독립 직전까지 광복군 활동을 하셨고 김구도 백범일제에서 갑자기 독립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한반도로 진군하려고 하는데 못했다. 엄청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독립 직전까지 광복군은 존재를 광복군은 존재했죠. 근데 굉장히 네. 힘이 광복군이 당연히 존재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고 네. 그 남산의 예장동 밑에 이회영 기념관까지 다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회영이라든가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보시기까지 네. 그런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 이주해서 소련군에 편입이 돼서 대위로 계급장을 달았던 분이라니까요. 네. 그거하고는 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기졸업생들이라든가 재학생들이 홍범도 장군에게는 경례를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뭐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일련의 뭐 이념 논쟁이나 이런 게 쭉 벌어지면서 이게 내년 총선에 수도권 중도 잡는 데는 뭐 플러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우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역사 논란 네. 갖고는 저도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한다면 네. 그 세력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총선에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보태거나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럼. 네. 후쿠시마 오염수
저는 이것이 그 야당용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 통할 거다. 네, 이미 모든 국민들이 네. 그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훈련도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노량진 수상시장이라든가 네. 지금 뭐 자갈치 시장 등에 오히려 손님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네. 그 수산업자들한테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분해서 수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괴담에 속지 마시고 그 대한민국 수산물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네. 그 대한민국 전역에 40군데에 지금 그 바닷물 치출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과학적 검증 그 데이터를 좀 믿어주셨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